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예,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망설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떤 자산 배분 시점에서 과연 금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미 애기 금반지를 팔아버린 저로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에야 꼭 우리가 골드바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ETF부터 금 통장도 있고 금 펀드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고, 시간이 된다면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컴퓨터가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좀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이 말을 방송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미리 멘트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은행에서 금 관련 상품을 팔거나 방송에서 금 이야기가 나오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긴 했었는데, 지금이 완전 고점은 아니고 사실 올해만 봤을 때는 전고점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업사이드를 열어놔도 또 터질 수 있는 게 금 가격이니까 과연 지금 사도 늦진 않았는지, 마음 같아선 좀 더 저점이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의 변수들은 없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의 조규원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를 안 하더라도 관심은 있거든요. 네네. 안전자산으로서도 그렇고, 과연 내가 이거를 한다면 한 번쯤 금 투자도 해보고 싶은데 선물을 해야 되는 건지 골드바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일목요연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2019년과 비교하면 레벨업은 확실히 했고, 네. 올 한 해 흐름으로만 봤을 때도 이제 4월에서 5월에 있었던 전 고점, 연고점 비스무리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승 흐름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시장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금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사실은 10월 정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번 금 펌핑이 있었다가 네. 이제 차츰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는가 했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지난 한 주간의 좀 상승 흐름인데, 이런 것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하면 물론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금 가격에 있어서 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바로 달러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은 이렇게 겹쳐서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3프로TV를 애청하시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이슈가 좀 많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이나 1월에 CME에서 하는 그 금리 선물로 봤을 때 12월과 1월은 이제 금리 동결이 100%로 시장은 읽고 있고, 네. 그리고 3월부터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이제부터 금리 인하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달러 강세도 이제 꺾이겠다, 약세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그로 인한 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에 미치는 변수들 얘기는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그 얘기하기 전에 저 궁금했던 게, 네. 올해 한 2월에서 3월 한번 골이 살짝 있었고, 네. 그리고 올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또 골이 좀 깊게 나타났었단 말이죠. 네. 물론 이후에 전쟁 이슈들로 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왜 갑자기 이렇게 푹 좀 꺼진 양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FOMC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금리 인상 끝났나 이런 생각만 할 때쯤이면 계속해서 우리 금리 이렇게 쉽게 막 인하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달러 지수가 튀어 올랐던 경험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재무부에서 발행한 국채 발행량이 워낙 많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인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이제 상승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금은 갖고 있어봐야 뭐 금리도 안 주는데 뭐 이러한 수요가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걸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네. 2월에는 그 SVP 네, 파산이 맞습니다. 있었고 네. 공교롭게 또 떨어지다가 9월 이후에 10월에는 또 전쟁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금 가격 튀어오르고 네. 뭐 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침들은 있었지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하실 때 몇몇 가지가 나와서 궁금한 게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실질 금리도 분명히 얘기가 되고 아니면 이런 전쟁 올해만 벌써 2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떤 걸 지표로 좀 삼고 계세요? 이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전쟁이라던가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실질 금리라는 것은 내가 채권을 보유하는 게 나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를 이제 나타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금 같은 경우에 뭐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죠. 네. 그래서 굳이 금을 들고 있을 바에는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해서 내 수익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왜 금을 투자해? 라는 이런 인식이 있을 때는 금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쭉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거의 2000년까지 실질 금리가 내내 플러스다 보니까 금 가격이 20년 내내 하락해서 거의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계속 머물고 오히려 그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가 더욱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걸로 본다면 그 많고 많은 채권 수요가 이제 다시 금을 포함한 원자재 그리고 실물 자산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 만약에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 오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실질 금리라는 것은 내가 이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실제로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면 투자자들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970년대에서도 금리가 계속 올랐지만 중간중간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네. 이런 단기간의 그 시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채권 투자는 유의미했겠으나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채권 투자가 과연 얼마나 성과가 좋았느냐를 보면은 그렇지 못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금리나 또 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겠지만 훨씬 더 장기적인 면모에서 보자면 채권보다는 이제 금에 투자해야 될 시기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명앵커였으면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른다는 거예요?에 대해서는 네. 금 가격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질 금리에 대한 영향이 큰데 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다시 저금리 시대로 오고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면 네.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그 3프로 TV에서도 하워드 막스 님이 출연하셔서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금리 시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그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높은 인플레이션을 높은 금리로 잡을 수 있는가? 네. 예를 들면 1940년대를 생각해 보았을 때 194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무려 2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금리는 제로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높아졌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계속 그 저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나오는 그 증상처럼 하나의 네. 결과일 뿐이다. 그러면 감기에 걸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알맞은 처방을 해야 맞는 거겠죠. 네. 그래서 1940년대는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게 아니라 다시 재정 긴축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많은 부채를 화폐화시켜야만 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정부 부채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거는 1970년대에 했던 방법입니다. 네, 1970년대에는 공공부채가 낮고 그리고 은행 대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금리를 높이는 게 결국에는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940년대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넘어선 수준이죠. 네. 예, 무려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 정부 부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까지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용인을 해서 정부 부채를 낮추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부 부채를 줄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한 좀 장기간의 추세, 좀 더 장기간의 추세, 긴 관점으로 보았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기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화가 그렇게 막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달까지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매입 계속 늘려가고 있다 막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네. 각국 중앙은행들도 그러면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로직에 의해서 매입을 늘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이제 자산을 모아 놓는데 대부분 미국 국채나 이런 국채들을 모아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걸 토대로 봤을 때 이제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이걸 대체할 다른 자산을 넣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건 제가 생각했을 땐 지정학적인 요소가 좀 더 그 리스크가 커져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네. 안전자산을 좀 더 갖고 있겠다. 네, 예를 들면 바로 작년이었죠. 네. 바로 작년에 1950년 이후로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역대급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데이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하면 1년에 뭐 많이 매입해야 한 600톤, 네. 뭐 보통 일반적으로 400에서 500톤 정도를 매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근데 최근 10년간 좀 많이 매입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작년을 살펴보면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1136톤 거의 지난 뭐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준의 금매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작년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금을 매입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단순히 전쟁만으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때 미국이 했던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는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미국 국채와 달러가 모두 동결당하며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안전자산을 담아놔야 되는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국채와 달러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진짜 안전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자산을 넣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금의 편입이 많아지고 오히려 요즘 미국 국채에 대한 외환보유고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나 싱가포르, 폴란드 금매입 늘어난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게 어떤 금리 통화 정책의 또 힌트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좀 컸을 것이다 네. 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여기서 하나만 더 네.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씩 차츰 줄어들면서 사그라들었죠. 네. 이제 올해 연말쯤 그러니까 한 10월쯤 돼서야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올해 9월까지 발표된 그 보고서를 따르면 작년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작년이 엄청난 급매입이 있었을 때 이제 3분기까지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올해 3분기까지의 급매입량이 작년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터짐으로 인해서 아마 4분기에 급매입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대급, 정말 역대급 급매입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네, 기록을 깨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어. 그러면 네. 우리도 사야 되나?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저 네. 이거는 처음 알아가지고, 금이 보통 가을에 많이 올라요? 아, 이건 네.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논문을 몇 개 읽다가 제가 금을 워낙 좋아하니까 금 네. 관련 논문들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네. 그 읽다가 금의 가을 효과라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좀 재밌겠다 해서 네. 읽어봤는데 그 이제 통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통계 예. 분석을 했는데 1980년부터 2019년까지였나 이렇게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유독 가을에만 금이 많이 오르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대부분의 그 경제 위기들이 좀 이 가을 쪽에 많이 일어났었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네네. 뭐 이런 블랙 먼데이라던가 네. 예, 이런 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위험 회피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나를 봤고 네. 두 번째는 전체 금수요에서 큰 손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중국과 인도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과 인도의 축제 기간 그리고 결혼 시즌 이런 것들이 또 가을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금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제가 또 이제 살펴보면은 네. 그런 해도 있고 아닌 네. 해도 있다. 그래서 약간 시즈널리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의 그냥 통계적 데이터긴 한데 뭐 그거를 믿는다면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형적으로 현상의 이유를 갖다 붙인 네, 게 맞죠. 아닐까 싶은데. 예. 처음 알아가지고 이게 뭔가 되게 심오한 뭔가가 있나 보다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골드바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 어떻게 가장 매력적인 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가장 매력적인 순이요. 네. 정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실제로 저는 실물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드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좀 금 투자 자체도 관심이 없지만 네. 금을 투자한다고 할 때 굳이 골드바로 왜? 골드바로 투자하면 부가세 내야 되지. 보관도 불편하지. 제가 그렇습니다. 네. 좀 매수할 때도 수수료 있고 예, 맞아요. 보관료도 있고, 네.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골드바를 사면 네. 금고 하나 괜찮은 것도 사야 될 것 그쵸, 같고, 그쵸. 보관료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을 투자할 때 실물이 가장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물론 부가세 뼈 아프죠. 뭐 그런 살 때 팔 때 스프레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많이 뼈 아프긴 합니다. 네. 근데 요런 것들은 얼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왜 실물이 매력적인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금 가격이 올랐던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 금 가격은 가격이 오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막 공급량이나 매장량이 크게 늘어나지도 크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네. 항상 그대로고 매장량은 좀 계속 줄고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건 지구 안에 한정적인 자원이라 뭐 딱히 가치가 올라갈 것도 내려갈 것도 없는데 가격이 막 심할 때는 20배, 네. 막 진짜 심할 때는 막 100만 배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뭐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수요 공급이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아무리 수요 공급이 딸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100만 배가 상승을 한다? 예, 좀 이상하죠. 그건 그냥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더 큰 거죠. 예, 물론 수요 공급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이 금 가격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게 무언가 하면은 바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 회피, 네. 해지, 해지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 가격이 근데 저 어디까지 맞아, 실물. 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극단적인 상황인 거예요. 네.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라는 뜻이니까 1970년대에도 그랬고 뭐 1930년대도 그랬고요. 이때는 국가가 금을 통제하는 역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심할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금 몰수법 만들어서 뭐 그냥 금 안 내놓으면은 뭐 징역 간다 막 이런 진짜로요. 예, 루즈벨트가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1975년까지 금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뭐 매번 일어난다는 아니어도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 내가 만약에 ETF라던가 다른 금융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게 되면 실제로 금을 몰수당하는 일들이 되게 빈번해요. 역사들을 살펴보면. 예. 그래서 실물을 갖고 있는 게 그러한 측면에서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실물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뻐요. 그거 중요하죠. 네, 진짜로. 예쁘고 성공한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좀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것도 뭐 많이 사야 예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매력적이고 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조교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 네.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그거 보관하는 것도 불안하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KRX 금시장이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KRX 금시장. 네. 이 KRX 금시장은 2014년쯤에 국가가 이제 네. 좀 금거래가 워낙 음성의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네. 양성화시키고자 만들었던 건데요. 이제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그 주식 어플에서 주식이랑 똑같이 매수 매도해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네. 요거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로 아주 저렴하죠. 이게 ETF 같은 경우에 0.7% 정도니까 훨씬 더 ETF보다도 또 더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는데 세금이 없습니다. 예. ETF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ETF는 이제 배당소득세 15.4%,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들고, 뭐 금통장이나 은통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15.4%. 네. 이처럼 금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 부가세라던가 뭐 양도소득세라던가 이런 거에 어떤 세금이 웬만하면 다 따라 붙어요. 네. 하지만 KRX 금시장은 내가 사고 팔았을 때 어떠한 세금도 없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나름 소액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KRX 금시장으로 투자해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 실물 얘기할 때 네. 예뻐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엥 그러시는데 실제로 실물 금 매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물이 주는 그 만족감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진짜입니다. 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KRX 금선물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고 파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주식 어플 다 하잖아요. 네. 거기 메뉴 탭에 들어가면 뭐 금현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제 금현물. 따로 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창이랑은 조금 다른 창으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이 호가창이 있고 똑같이 매수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주식 어플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말을 네. 안 하시는 게 이게 뭐 수수료 때문인 거예요? 일단 수수료도 KRX보다 높을 뿐더러 네. 세금도 있는데, 그럼 굳이 이게 또 증권사에서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굳이 ETF가 갖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만약에 그 해외 ETF의 경우에는 뭐 매력이라고 한다면 손실 상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포트폴리오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는 손실 상계를 통해서 뭐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주식에선 수익이 나고, 뭐 예를 들면 금에서 손실이 났는데 이게 서로 상계가 되면 주식에서의 세금이 이제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상장장, 뭐 미국에 상장된 뭐 GLD라던가 뭐 이러한 ETF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KLX 금시장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 투자에 대해서 시야를 조금만 높여보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꼭 금이라는 게 아니라 네. 금 선물도 있겠고 채굴 기업에 대해서 네네. 투자도 사실 금 투자라면 금 투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관련 기업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 펀드든 금 ETF든 이쪽으로는 그러면 매력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주식을 사기는 참 쉽지는 않아서 그 변동성도 네. 있고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진짜 그 금광 주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꺼내주시니까, 맞아요. 진짜 금에 투자하는 거 대신 금광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뭐 그런 은광 주식, 아무튼 채굴 기업 같은, 채굴 기업.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실제로 금이나 은이 올랐던 것보다 금광 주식이나 은광 주식이 막 10배, 그것보다 더 많이, 막 수십 배 더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은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예, 금 가격은 한 7배 정도 오르고, 근데 이때 은광 주식의 기업들 중에는 막 300배, 1000배 이렇게 오른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처럼 물론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겠으나 분명히 금이나 은보다는 좀 더 그 매출 변화가 드라마틱하긴 하다. 예를 들면 금 가격이 10% 오르면 그 매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영업이익이 1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실제로 매출의 변화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금강주의 변동성이 더 커서 그런 걸로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심지어 배당도 꾸준히 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긴 한데, 예전에 대공황 기간 동안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주식시장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89%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금광 주식 중에 뭐 홈스탁 마이닝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은 500%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금이 빛나는 시기에 금광 주식들도 같이 빛나고 좀 더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정 어떤 기업은 금을 투자했을 땐 배당을 못 받지만 금광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꾸준히 배당도 받아가면서 그 상승분도 노리는 그런 방식도 취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짧게 그냥 궁금해서 네. 그러면 금광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랑 어느 정도 연동이 되나요? 아니면 좀 따로 논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금 채굴 기업, 금광 네.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 운 얘기 나온 김에 네. 은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네. 요즘은 아니구나. 아무튼 금 엄청 꼭지 쳤을 때 뭐 네. 운도 좋다. 네. 운도 실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산업에서. 운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은 금보다 은을 더 좋아해요. 왜요? 왜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금의 상승기 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은이 훨씬 더 높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 금은 금보다 은이라는 시장 자체가 마켓캡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작다 보니까 우리가 대형주 오를 때 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금이 오를 때 은의 상승률이 더 커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변동성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야 네. 당연히 금보다 은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데 이 은의 특성상 은이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모든 원소들 중에 가장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구리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싸서 그래요. 네. 은보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 5G 이런 시대로 넘어가면서 초저지연, 이런 뭐 초고속 이런 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구리로 대체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은을 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얹어서 이제 뭐 기후 위기다 해서 전기의 그 사용량도 더 많아지고 있고, 전기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태양열 같은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은의 산업 수요가 지금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은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년이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은을 더 좋게 보신다. 네. 미래로 네. 갈수록 은에 대한 알겠습니다.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네, 그러면 금에 더불어서 은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저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사실 네. 커머디티의 비중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금 뭐 확장해서 은까지 봤을 때 얘를 그냥 단순 커머디티로 보고 비중을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여기는 근데 또 상징성과 특수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뭐 내가 진짜 금의 상승에 완전 뭐 100% 확신을 한다. 네. 그러면 뭐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만큼 네. 뭐 이제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근데 포트폴리오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제가 실제로 뭐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대략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에서 금이 이제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저도 이제 직접 한 193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봤는데 네. 금이 한 10% 정도 들어가 있을 때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그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금이 10% 정도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성과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배분 차원에서 10% 정도 있는 게 네.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좋더라. 네, 맞습니다. 예, 숫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네. 비트코인도 연구하십니까? 뭐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관심 많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듣는데요. 아니 이게 네. 디지털 금이라면 안전자산이어야 되는데 네. 움직임 보면 이것만한 위험자산도 없거든요. 네. 근데 또 금이래. 안전자산이 올라가야 될 그 시점이란 게 있잖아요. 그때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진짜 이게 일단은 그 비트코인의 속성을 다 뜯어보잖아요.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금과 유사점이 되게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과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미래를 그려봤을 때 비트코인과 금의 쓰임새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 러시아가 네. 그 스위프트 제재를 막고 나서 네. 걔네들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금을 모았어요. 네. 그리고 금을 왜 모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미친듯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도 전형적인 탈중앙화 자산 중 하나예요. 예. 그쵸? 네. 근데 중앙은행들은 그러면 왜 비트코인을 안 모으고 금만 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일단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금이 돈으로서 쓰인 가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얘가 실물이기 때문이에요.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막 이런 막 논리를 비집고 들어가면 솔직히 갑론을박이 많고, 그러면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네. 결과를 보면 중앙은행들은 금을 모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금을 모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고 치죠. 네. 전쟁 아니면 뭐 그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치면 내가 금을 갖고 있으면 해외로 이 금을 가지고 나가긴 생각보다 어려워요. 통제가 되게 심할 테니까. 네.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자산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금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를 맞았을 때 LBMA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LM이 런던에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CM이라 그래서 저희 시카고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개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네. 러시아 금이. 네. 근데 아직도 러시아 금이 거기 돌아다녀요. 왜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이 금이라는 건 속성상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랑은 약간 다른데, 비트코인은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막 그 어둠의 세계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지갑에서 어디 지갑으로 이동했는데 그 지갑의 주인을 잘 모를 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한다 표현하는데, 금은 진짜로 녹이면 그 순간 끝이에요. 이게 누구 거였는지 어디를 통해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러시아 금이 뭐 인도가 보통 수입을 하고 그걸 녹여서 인도 도장 찍으면 이거의 원산지는 사라져요. 순도만 똑같으면 똑같은 금이니까. 그래서 국가들이 금을 모으는 거예요. 통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진짜 없는데 그건 이제 국가 입장이고 네.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디지털 금으로서의 능력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 확실히 그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그런 암호화폐들, 비트코인이라고 딱 단정 짓긴 뭐하고, 네. 그런 암호화폐들 가상화폐, 전체가 가상자산들의 전체적인 그 특성이 예.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하다. 한 네.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자산으로서 너무 시세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단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화폐라고 자꾸 안 부르는데 네. 얘는 화폐, 그러니까 거래 용도로서는 괜찮은 거죠. 보유하는 자산으로서는 위험하지만 네. 거래 용도로서는 아주 매력적인 자산인 거죠. 그래요. 그 제가 봤던 짤 중에 이제 이걸 비트코인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5초 후에 사면 더 비싸게 사고 그것 때문에 그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네. 디지털 화폐 중에서, 가상화폐 중에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네.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한번 얘기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플레이션 저자의 조규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